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라우터 보안에서 원격 로그인 관련해서 TTY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TY 0번부터 4번 또는 5번부터 15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정을 해봤었는데 그 과정에서 텔넷으로 통신하는 것 그리고 SSH로 통신하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암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보통 양방향 암호 시스템을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를 평문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암호화를 해서 알고리즘을 통과한 다음에 암호문으로 만들고 자, 만들어진 암호문을 다시 또 반대로 돌려서 평문으로 돌릴 수 있는 즉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도 가능하지만 복호화도 가능한 이렇게 양방향으로 평문과 암호문의 상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암호 방식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나 복호화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양방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칭키, 비대칭키 방식으로 또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칭키, 비대칭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대칭키 방식은 암호화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이제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키가 한 개라는 얘기입니다. 한 개. 자, 키 하나를 이용해서 암호할 때도 사용하고 복호할 때도 사용한다. 자, 그에 반해서 비대칭키 또 공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키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공개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암호화 전용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키라고 해서 이거는 복호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서로 통신할 때 상대방한테 받은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상대방한테 보내면 그 받은 대상은 암호화된 데이터가 자신의 공개키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키로 그 암호를 풀어서 그 안에 있는 평문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이제 비대칭키, 대칭키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키가 한 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호스트마다 한 쌍의 키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키는 하나하나씩 다 역할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대칭키 방식에서는 지금까지 쭉 많은 발전을 해와서 지금 현재 AES가 가장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DS, 3DS 또 그 이전에 이제 암호화 방식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현재 AES가 이제 표준으로 진행되어 있고 자, 비대칭키 방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지만 RSA 그리고 ECC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는 뭐 딱히 정확히 이 용도로만 써야 된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키 분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합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암호화 방식의 장점을 취한 거죠. 그래서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도 진행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설명을 통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실제 활용되는 예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양방향 암호화 키 방식도 있으면서 또 일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암호화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해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향으로 한다면 평문이 있을 때 이 평문을 자, 해시 함수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여기 해시된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결과값이 나오고 근데 얘의 장점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방향이라고 했죠. 자, 평문이 해시를 통해서 그 해시 결과값이 나왔을 때 이 해시 결과값을 누가 취득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 알고리즘을 돌려서 원래 평문을 알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역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한쪽으로만 암호화가 되지, 자 이쪽 한쪽으로만 됐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고요. 양방향은 암호화도 했지만 다시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복화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의 암호화 시스템이 있는데
실제 활용이 될 때는 이 두 가지가 많이 같이 조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터넷상에서 어떤 서버에 접속할 때 그 서버에 인증서를 받아온다. 그러면 그 서버에 인증서가 있는데 인증서를 받아올 때 얘 인증서에서 키는 뭐 RSA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키 인증서 자체에 대한 검증을 할 때는 이걸 다시 SHA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이런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에서 양방향과 일방향 암호화 시스템이 서로 같이 조합이 되어서 실제 구현되어 있는 예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호화 파트 관련된 부분에 여기 암호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나와 있습니다. 방식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일단 키 하나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 키 하나의 키를 가지고 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평문이 있고요. 그 평문을 암호화 알고리즘과 또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값 자,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노출된다 하더라도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이제 암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문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미 해석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문을 특정한 이 키를 이용해서만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다시 평문, 의미가 있는 평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키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암호와 보커 알고리즘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데 자,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암호화 알고리즘은 반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면서 이 암호 알고리즘을 이제 검증을 거치죠. 검증을 거쳐서 이 키가 유출되지 않는다면, 키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암호문은 이제 키가 없는 채로는 복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검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증을 받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오케이가 되면 이제 사용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검증 과정이나 또는 사용 중에 이런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취약점이 발견된다면 즉 키가 없는데도 암호화가 풀린다든지 또는 키가 어떤 공격에 의해서 유출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암호 알고리즘도 이제 폐기가 되고 새로운 걸로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뭐 DS에서 3DS 이런 과정으로 이제 넘어간 이유들도 이런 부분들이죠. 취약점이 발견돼서 넘어가고 다시 AES로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암호 알고리즘은 반복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키를 유출하지 않는다면 이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든 암호는 이제 해독되지 않는다. 즉 키가 없이는 복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검증이 돼야만 실제 암호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아까 우리가 위쪽에서 잠깐 처음에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자, 키가 대칭 키인 경우에는 하나가 있지만 비대칭 키는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개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까 그 부분이 전제 조건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공개되는 키는 하나가 있고 여기 있는 개인 키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비공개인 거죠. 결국에는 비공개라서 누군가가 내가 공개한 키를 이용해서 나한테 암호문을 만들어서 보내면 그 암호문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남들한테 공개하지 않았던 개인 키를 이용해서만 복구를 시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이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복구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기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치키 같은 경우는 절대 키가 누군가한테 공개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암호화 시스템에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이 양방향 같은 경우는 이런 키를 이용해서 그 암호 알고리즘과 키를 조합해서 암호문을 만들어내고 그 암호문이 노출이 된다 한들 그 의미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는 결국은 이제 기밀성 쪽에 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방향 암호화 해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겠지만 이제 무결성 쪽에서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전에 시간에 뭐 정보반 3요소 배웠을 때 뭐 기밀성, 뭐 무결성, 가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 전에 배웠던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칭키, 비대칭키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대칭키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키는 암호화키, 복호화키가 같습니다. 즉 하나의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기도 하고 복호화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암호화를 할 때 또는 복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키를 가지고 암호화도 하고 복호화도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써왔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키가 절대 공개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키가 공개되면 기밀성은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된다. 자, 비대칭키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따로따로 키를 가지고 있어서 자,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 키, 그리고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는 개인 키. 말 그대로 공개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비밀입니다. 숨깁니다. 그래서 이 키는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서버가 있습니다. 자, 서버 S가 있고 자, S에 이제 공개 키가 있어요. 그리고 S가 남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개인 키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합시다. 자,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하고 암호화 통신을 하고 싶다면 서버한테 먼저 이 공개 키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의 공개 키를 여기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서버의 공개 키가 획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평문을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암호문이 됩니다. 자, 이 암호문을 서버 쪽에 보냈어요. 서버 쪽에 보내면 자, 서버는 데이터를 보니 자신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서 이 안에 있는 평문을 꺼내는 거죠. 평문만 다시 만들어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서로 이제 통신하려면 클라이언트 이쪽도 공개 키와 개인 키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항상 한 쌍의 암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자, 수신자 모두 한 쌍의 암호 키를 가지고 서로 공개 키만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그 공개 키를 이용해서 나한테 암호문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게 나한테 온 것인지 내 공개 키로 암호가 된 것인지 확인하고 내 개인 키를 가지고 그 암호를 푸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서로 다른 키로 암호화를 하고 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중간에 뭔가 있겠죠.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만 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암호문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키 합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런 키 합의 과정 이런 부분도 이제 계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하고 비대칭키 암호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대칭키 암호화 같은 경우는 키가 하나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면에서 유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키가 공개가 돼 버리면 기밀성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와 암호화 통신할 때 그 서로 키를 똑같은 키를 공유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키가 다른 쪽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키를 하나 공개를 하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 키를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서로 다른 키를 가지고 암호문을 풀어낸다. 결국에는 이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 과정이 있어서 약간 이제 복잡할 수 있고 또 그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간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새는 컴퓨터파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비교를 하자면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그런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그럴 때 차이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의 각각의 장점들을 모아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씁니다. 비밀키를 공개키 방식을 이용해서 대칭키를 보내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제 암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배울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키, 비대칭키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대칭키 암호화 사용료라고 했는데 이제 동일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 문서나 파일 암호화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비트라커 같은 드라이버 암호화 또는 우리의 이제 그 리눅스 같은 경우도 리눅스 그 드라이브죠. 드라이브들을 암호화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로컬호스트에서 많이 쓰이는 암호화 방식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처럼 암호 하나의 암호 여기 이제 뭐 두 개 입력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암호죠.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제가 암호 한 개를 설정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암호화 복구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방식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암호, 자, 암호를 집어넣어서 키를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 이 키를 그냥 저장하느냐 평문 상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는 뭐 나중에 가상머신도 쓰겠지만 지금 라우터나 이런 쪽에서 패스워드 같은 거 걸 때 다 그냥 설린으로만 하고 있죠. 자, 요거로 하나로 지금 통일해 쓰고 있는데 자, 이게 아무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될 때 이게 평문 상태로만 저장이 되겠느냐 여기 설리라고 했을 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평문 상태로 저장되지 않고 이 암호문에 사용되는 패스워드도 나중에는 이게 해시를 이용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 값들 이렇게 넣어서 하나의 단일 그 똑같은 키를 이용해서 결국엔 암호를 하고 또 복화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문서, 한글 문서 또는 비트라커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시키면서 잠깐 해봤죠. 참고로 잠깐 보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있겠죠. 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C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디스크 D가 있습니다. 지금 뭐 컴퓨터가 좀 많이 느리긴 하죠. C가 여유가 거의 없네요. 자, 이쪽에 보면 이제 비트라커라는 게 있죠. 이제 윈도우에서는 지금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리눅스도 비슷한 기능들이 다 있죠. 보드 시스템에. 자, 여기 보면 암호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아예 잠금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입력할 수 있고 같은 키를 두 번 입력해서 이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 암호로 하나의 키로 드라이브를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고요. 이걸 이제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 암호, 내가 입력했던 이 암호가 이제 키죠. 결국엔 키가 이제 해시화돼서 저장된 걸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USB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USB 외장, USB나 또는 USB 외장 하드 이런 것 부분에도 이제 이동을 하다가 혹시나 내가 분실하고 그 안에 내용물이 유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락이나 이런 걸로 암호화시켜두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문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문서 파일을 암호화할 때도 지금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암호를 설정할 때도 자, 이쪽에서 설정한 암호도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설정에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이 달라지는 거죠. 이쪽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AES가 됐든 다른 암호 알고리즘이 됐든 간에 이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전에는 뭐 문서를 편집하는 이런 워드 프로세서나 뭐 관련된 프로그램들에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사용되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문서 편집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문서 편집 기능에 또 암호화 기능까지 같이 개발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대칭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예제를 들어 설명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비대칭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키 그리고 개인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키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공개키는 암호화, 그다음에 개인키 이거는 이제 복호화 전용입니다. 전용키. 그래서 이런 키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실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활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즉 우분투 계열의 리눅스입니다. 우분투 계열의 리눅스인데 이 우분투 계열의 리눅스에서 SSH를 통신하기 위해서 비대칭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쌍의 키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 키를 봤을 때 이렇게 ID 언더바 RSA, 즉 RSA 방식으로 지금 키를 만들었죠. 그리고 보면 알지만 이 키는 개인 키입니다. 개인 키. 그래서 개인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또 하나의 키는 ID RSA 그리고 점 퍼브죠. 그래서 이거는 공개 키입니다. 이거는 개인 키, 공개 키. 두 개의 키를 한 쌍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클라이언트 쪽,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런 개별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쪽에 서버 쪽에 뭐 SSH로 접속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서버도 마찬가지 공개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키를 이쪽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나한테 보내줘서 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내가 이쪽에 보내면 암호화된 데이터는 개인 키로 풀어서 내가 입력한 명령어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 거죠. 또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CP나 이런 걸 이용해 주고받을 때도 이쪽에 있는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 거 키를 가져다가 그 취득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상대방한테 던져주면 그걸 받은 쪽은 자신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걸 자기의 개인 키로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키들이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자, 클라이언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 민트는 이제 우분투입니다. 우분투 베이스로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져 있는 리눅스였죠. 자, 일단 루트로 먼저 전환을 시키고요. 자, 홈 디렉토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홈 디렉토리로 가봤을 때 이쪽에 이미 저는 한번 SSH 키전을 먼저 실행을 해놨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SSH 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자, 두 개의 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쌍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ID 언더바 RSA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array 언더바 RSA.pu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키 그리고 공개 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때 생성이 된 겁니다. 자, 5월 14일 날 생성을 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생성은 이제 sh 키젠이라는 명령으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확인을 하려면 cat 명령을 이용해서 자, 개인 키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이 로컬에만 남겨진 개인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상당히 긴 길이죠. 아마 2048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2048 비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퍼브죠, 퍼브. 자, 공개 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SSH, RSA 방식으로 만들어진 공개 키. 그리고 여기 보면 루트, 클라이언트라는 호스트에 루트가 만든 공개 키가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와 SSH로 서로 통신할 때 이제 상대방 쪽이 이 키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키를 가져가서 이걸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여기 있는 이 개인 키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복구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쌍의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통신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이 SSH나 여기 HTTPS에 폭넓게 사용되겠는데 그러면 HTTPS에서는 또 어떤 게 사용되고 있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듯이 자, HTTP 그리고 HTTP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HTTP는 OSI 7계층이나 TCP/IP에서 보게 되면 아래쪽에 TCP가 있고 그 아래 또 IP 계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더넷 계층이 있겠죠. 자, 그런데 HTTPS의 경우에는 결국 이게 이제 통상적인 명칭인데 실제는 HTT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SSL이나 또는 TLS가 있겠죠. 그래서
보안 소켓 레이어 쪽이 이 밑에 이제 위치를 하고요. 이쪽에서 이제 보안을 취급을 담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TCP가 있고 그 밑에 IP 그리고 이더넷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안 계층이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보안 계층에서 암호화 통신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인증서입니다. 있는 인증서. 자, 인증서에 대해서 잠깐 보면서 실제 웹 서버 쪽 HTTPS는 이제 결국에 이제 보안 웹 서버죠. 웹 서버에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서버인데 그쪽에 접속할 때 이쪽과 암호화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인증서도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인증서 자체에 또 키도 들어 있고 그러면 또 주고받은 인증서가 서로 또 정말 상대방의 바람인가 맞는지 혹시나 누가 변조한 건 아닌지 피싱 사이트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인증서 안에 다 들어있는 정보라서 그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는 네이버 거네요. 네이버 거 제가 캡처했던 건데 구글하고 네이버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은 이미 클래스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자, 이쪽에 이렇게 막혀있는 그 자물쇠가 있는 건 지금 HTTPS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HTTPS로 구동이 되고 있고 자, 왼쪽에 있는 자물쇠를 누르게 되면 이 사이트에 대한 정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지금 보안 연결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서가 유효하다고 되어 있죠. 즉 이쪽 서버 우리가 접속한 구글 쪽 서버의 인증서가 유효해서 얘는 지금 실제 구글로 판정이 된 거고 여기 보면 인증서를 발급한 CA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증서를 한번 보고요. 자, 이 인증서 정보가 있고 얘는 원격 컴퓨터 신분을 확인할 때 쓰이는 거고 현재 이거는 구글 쪽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증서입니다. 실제 이제 이쪽에 구글 쪽에 그 인증서를 발행해준 CA는 이제 GTS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자회사예요. 알고 보면. 자, 그리고 이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4월 13일에 지금 발행이 됐고 유효가 됐고 그리고 7월 6일 즉 한 3개월 정도밖에 지금 사용 못합니다. 우리가 7월 6일 이후에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른 인증서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증서는 이제 폐기가 되고 또 다른 인증서로 바뀔 겁니다. 자, 이제 폐기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리즘의 강도 또는 이제 보안성을 위해서 이제 키가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 그 출력한 키를 가지고 다시 또 공격을 시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고 그 키는 폐기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쓰지 않는 거죠, 그 키는. 자, 자세히 쪽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나 여기서는 몇 가지만 볼게요. 몇 가지만 봐서. 자, 먼저 이 인증서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공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ECC 256비트짜리 이렇게 키를 공개키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ECC 공개키인데 ECC 방식 어디서 봤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지금 아까 슬라이드에서 가장 위쪽에 자, 여기에 RSA, ECC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ECC가 실제 비대칭 키, 공개키 방식으로 웹사이트 쪽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공개키 매개 변수 부분은 이쪽에 이런 걸 이용해서 공개키 매개 변수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 보니 자, 이 서명은 SH256 그리고 RSA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서명을 해시하는 알고리즘은 SH256이다. 이 부분 나중에 이제 해시에서 더 보게 될 건데 결국에는 이 비대칭 키, 공개키 방식의 이 RSA 방식과 그 다음에 해시 SH256 이 두 가지가 조합돼서 이 인증서를 지금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 두 가지 방식 양방향 그 다음에 일방향 두 가지가 다 쓰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증서를 받았죠. 이쪽 구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받는데 이거를 네컴이 받은 거예요. 자, 받았으면 이 인증서가 혹시나 유효한지 또 무결성 문제는 없는지 즉 변조되거나 또 어떤 피싱 사이트 가능성 없는지 이런 것들 다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이런 서명, 해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누가 서명했는지, 그 서명자는 믿을만한지, 또 그리고 이 서명 자체에 대해 해시를 해봐서 이 서명이 혹시나 변조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해시, SH, 그러니까 해시 시크해시 함수 256비트짜리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게 뭐 여기만 인증서를 발행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국내 포털 중에 하나 네이버 인증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봤더니 자, 원격 컴퓨터의 신분, 사용자 신분 다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발급 여기 네이버 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CQ 서버 CA 여기 회사에서 지금 받아온 거죠, 발급을. 그 유효기간이 꽤나 길어요. 20년부터 22년까지 거의 3년 이상을 이렇게 유효를 잡고 있네요. 자, 그리고 뭐 발급자 설명하면 여기 이제 실제 발급한 이쪽 회사 쪽으로 가겠죠. 여기서 이제 TLS, SSL, 서티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쪽 회사한테 지금 서티를 받아온 거죠, CA를.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자, 지금 잠깐 이제 한번 우리가 필요한 것만 먼저 확인하죠. 여기 보니까 공개 키를 여기는 무려 2048비트에 이걸 쓰고 있어요. 아까 클라이언트에서 봤던 것만큼 상당히 길죠. 긴 2048비트의 키를 이용해서 RSA 방식으로 지금 암호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강한 키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증 기간도 이 유효 기간도 상당히 길죠. 자, 그리고 위쪽에 가보면 여기에 똑같이 이 서명을 해시를 해보려면 SH 유력 방식으로 해시한다 라고 돼 있고, 또 서명 알고리즘은 SH 유력 그리고 RSA 방식을 같이 그러니까 차용을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뭐 1년 보내야 나중에 뭐 계속 인증서가 바뀌게 되면 새로 바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라는 게 실제 쓰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보니까 RSA라는 공개키, 그리고 실제 키값이 이렇게 긴 것들도 쓰는구나. 256자료도 쓰지만 2048 저렇게 큰 키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이 키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리즘 자체가 바뀌는 가능성도 많지만, 또는 키의 길이, 키의 크기를 계속 키워서 또 강화를 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키 쪽 관련돼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이거는 뭐 인증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C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다루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정도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볼 거는 RSA, 그리고 여기 있는 SH26 용어들, 그리고 아까 이제 ECC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뭐 이런 거 다 쓰고 있잖아요. 리눅스 이쪽에 있는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다 쓰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이렇게 암호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우리 컴퓨터와 네이버, 우리 컴퓨터와 구글이 서로 암호화 통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그리고 실제 우리가 리눅스나 이런 쪽에서 이제 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키 같은 경우에는 SSH 통신할 때 서로 이제 키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공개 키를 가져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되나 볼까요? 여기에 우리 토폴로지가 있으니까, 자, 이쪽에서는 자, 클라이언트 그리고 abc.com이라는 사이트 하나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통신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기존에 접속한 게 있어도 아마 키를 새로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클라이언트 쪽은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루트 계정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SSH에서 abc.com이 지금 IP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200 되네요. 210, 100, 110입니다. 그러면 접속을 해보죠. 자, 했더니 지금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호스트 200에 100, 110에서 지금 아직 연결을 성립할 수 없는데, 이쪽에 자, 키 핑거프린트가 나왔는데 SH256으로 좀 키 핑거프린트를 주고 있다. 이걸 지금 연결을 할 거냐? 자, 지금 암호화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키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키를 하나를 추가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알려진 호스트에다가 키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쪽 서버 쪽에 이쪽 이제 abc.com에 제가 이렇게 부팅을 시켜놨어요. 자, 이쪽 서버 쪽에서 여기로 키를 하나 줬고 그 키를 여기다가 이렇게 퍼머넌트로 애드를 했다라는 거죠. 아 여기는 내가 키 하나 읽고 딱 비축했어, 받아왔어. 영원히 여기다 둘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키가 이제 이쪽과 통신할 때 사용되는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를 가져왔고 패스워드 설린 쓰고 있죠. 그랬더니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퍼미션이 지금 거부가 되고 있어요. 아마 이쪽 서버 쪽에는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루트로 지금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죠. 특정한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루트로 SSH 즉 원격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루트 자체를 가지고 원격으로 접속하는 건 위험하죠. 그래서 아마 이쪽에 설정 값에서 허용을 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끊고요. 끊고 다시 한번 해보죠. 루트가 아니라 이쪽 설린이라는 계정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으니까 자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제는 루트가 아니라 설린으로 일단 로그인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패스워드도 설린이죠. 접속이 됐네요. 자 ABC의 설린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ABC 설린으로 지금 SSH를 이용해서 지금 통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일단 들어왔으니까 뭐 사용자 변경은 가능하겠죠. 자, SE 명령을 이용해서 다시 루트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알겠지만 지금 ABC 이쪽 서버를 원격으로 좀 접속을 한 거예요. 이쪽 서버에 루트로 지금 접속을 해서 지금 안전하게 통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살펴보면 아까 키를 받아오는 과정부터 좀 와이어샤크로 봤으면 좀 더 재밌었겠네요. 자, 지금 뭐 많은 통신이 있는데 이제 거의 불필요한 통신들이 많고요. 자, SSH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접속을 했으니까 자, 현재 디렉토리가 어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홈 디렉토리로 가봐라. 홈 디렉토리가 어디냐? 리스트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죠. 자, 아까 만들었던 키 같은 것도 있었죠. 키. 지금 여기에는 키 이런 것들 오스라이즈가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잠깐 와이어샤크로 된 걸 보면 이렇게 SSH로 지금 계속 통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서로 인크립트된 패킷, 즉 암호화된 패킷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SSH 프로토콜 이용해서 주고받고 있고 지금 패킷을 지금 스니핑을 하고 있는 거잖아. 와이어샤크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 지금 이 부분을 와이어샤크로 스니핑을 하고 있습니다. 돋보기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다 한들 데이터 자체가 인크립트가 돼 있어서 지금 이런 의미 없는 우리한테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런 데이터로밖에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지금 SSH가 버전이 이미 2.0 이상 2.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이걸 가지고 모아서 뭐 데이터를 다시 키가 없는 상태에서 복구한다라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연결을 끊었다가 뭐 이미 키를 가져왔으니까 퍼머넌트로 가져왔으니 변동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연결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한번 끊어봤고요. 끊어봤고 같이 한번 보죠. 여기서 자, 와이샤크에서 가장 밑으로 가서 이쪽을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아까는 이제 클라이언트 우리가 지금 여기는 클라이언트 쪽에 있었다가 이렇게 SSH 이용의 설린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얘 지금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BC 지금 서버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과정을 잠깐 이제 다시 해봤고 이쪽에 보면 지금 자, 이렇게 많은 SSH 패킷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들끼리 이제 한쪽은 클라이언트, 한쪽은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1.100 지금 이쪽이 클라이언트고요. 그 다음에 210 100.100.12 지금 서버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쪽에서 abc.com으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클라이언트 역할이 된 거고, 뭐 이름하고 상관없이요. 이름하고 상관없이 클라이언트 역할이 된 거고, ab.com이 지금 서버 역할이 된 겁니다. 그래서 SSH, 오픈 SSH를 쓰고 있죠. 똑같이. 그리고 이쪽 서버 쪽도 똑같은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우분투 계열이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은 걸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우분투 세부 버전 여기 보면 알겠지만 다르죠. 살짝 세부 버전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서로 키를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키 익스체인지가 지금 초기화돼 시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밑에 가 보면 실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키를 교환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DPL만 방식의 이제 개선된 DPL만 키 방식을 이용해서 키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보시면 새 키를 발행을 합니다. 뉴 키라고 해서 새로운 키를 발행을 다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뉴 키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템퍼러리 키를 발행을 해주는 거죠. SSH라고 해서 그 옛날 그 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션을 맺을 때 이제 여러 개의 그 SSH 세션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클라이언트하고만 통신을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또 다른 쪽의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또 연결을 요청을 하면 그쪽에도 암호화 통신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키 하나 가지고 막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세션마다 임시키를 다 발행을 해줍니다. 임시키를 다 발행을 해서 이 임시키 가지고 통신하다가 세션이 끝나면 이 임시키는 당연히 폐기하는 거죠. 그죠? 누가 혹시나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폐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키를 발행을 해서 암호화 통신을 또 하고 있죠. 열심히.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버 쪽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이런 데이터들이 이 안에 지금 인크립트에 들어가 있겠죠. 이런 말들이. 하지만 뭐 우리는 같이 양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들어 있으려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누군가 스니핑을 걸어서 이 데이터를 빼낸 사람 입장이라면 어차피 이 화면을 못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랭스 상당히 372 정도면 많은 데이터 온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여기도 이렇게 1028짜리 큰 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뭐 데이터들이 이렇게 인크립트 돼서 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패킷들 이렇게 뭐 이건 상관없고요. 자, 이런 패킷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자, 연결을 끊었습니다. 연결을 끊었고, 자,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아까 루트로 들어갔었죠. 자, 다시 한번 연결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이쪽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처럼 이렇게 또 키를, 아직은 뭐 키가 유효한가 보네요. 현재까지는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처럼 새로운 세션 처음 맺었을 때 이렇게 키를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임시키죠. 임시키를 발행해서 서로 통신을 하고, 세션이 끝나면 이제 그 키는 다시 폐기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안전하게 지금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SSH 관련된 부분, 그리고 웹서버, HTTPS, TLS나 SSL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시 관련된 부분인데, 이 해시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양하게 쓰입니다. 해시는 뭐 암호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양방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일방향 암호화 해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또는 어떤 이런 서버 쪽 계정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패스워드들을 만들잖아요. 뭐 라우터의 패스워드 인크립션도 해봤죠. 그래서 일단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아까 네이버를 했었는데, 자, 네이버에 내가 A라는 계정을 만들었고 거기에 패스워드를 뭘 지정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패스워드가, 내가 만약에 패스워드 여기다 설린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평문 형태로 서버에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패스워드가 남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는. 이 패스워드를 이렇게 해시한 값, 이게 남아있는 거죠. 이 값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네이버 같은 사이트나 또는 다른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가 내 계정은 기억이 나는데 패스워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뭐 해봤으면 알겠지만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사이트는 없어요. 왜냐? 그 서버엔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패스워드를 만약에 알려준다 그러면 그 사이트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전혀 패스워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제 패스워드는 내가 가입을 할 때 A라는 계정을 넣었어요. 패스워드 첫 번째 넣어봐, 두 번째 넣어봐 이렇게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패스워드가 바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문자열로 비교되는 게 아니고 패스워드가 입력이 되면 해시를 통과하죠. 통과한 결과값이 있습니다. 해시 결과값. 자, 그렇게 했을 때 패스워드 두 번째 입력해도 이것도 똑같이 해시 알고리즘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결과값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이걸 남기는 거죠. 이걸 저장을 해놓는 거고 이거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이제 다른 데에 가서 A라고 이제 계정을 넣었고 뭔가 패스워드를 넣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해시를 통과시켜 봐서 저장되어 있는 이 해시 값과 지금 생성 해시 값이 같으냐? 같으면 이 사람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 거죠. 시스템 입장에서는 아 얘가 패스워드 알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A가 맞구나 로그인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건데 그게 이제 해시를 이용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해시 함수 관련된 부분인데 자, 해시 여기 있는 패스워드 자, 설리란 패스워드죠. 자, 그리고 그냥 단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확산 뭐 홍돈 확산 많이 얘기하죠. 암호할 때. 자, 홍돈 확산의 정도를 키우기 위해서 썰트 값을 추가하는 거죠. 시스템에서 해시 알고리즘에서 만드는 썰트 값을 추가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비트를 맞추기 위한 패딩 값들이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하나에 다 인풋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인풋이 돼서 해시가 해시 함수를 이제 몇 번 반복을 시킵니다. 반복적으로 돌린 다음에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는 지금 리눅스 자 리눅스에 저장되어 있는 섀도우 ETC의 섀도우 파일이죠. 자, 섀도우 파일에 들어있는 지금 패스워드 실제 패스워드 해시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예제입니다. 물론 이 필드마다 각각 역할이 있죠. 필드마다 역할 이 표시 이용해서 필드가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그 부분까지 다루기 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시로 저장이 된다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계정도 설린이라는 패스워드를 했어요. 자, B라는 계정도 설린이라는 패스워드를 했어요. 그러면 같은 문자이니 해시를 통과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계정도 다르고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트 값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계정에 따라서 해시를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계정이 다른데 패스워드가 같다 한들 절대 같은 해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우고 자, 그러면 잠깐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죠. 이쪽에 보면 예제를 갖다 놨는데 자, 여기가 지금 리눅스에 아까 말한 섀도우 파일입니다. 리눅스에서 사용자 계정, 즉 우리가 어떤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계정을 만들었다. 결국에는 그 네이버에 만약에 서버가 리눅스였다면 그 리눅스 서버에 계정 하나 만든 거죠.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패스워드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루트라는 사용자 보면 이런 식의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패스워드 관련된, 그러니까 리눅스 정보에 관련된 게 etc 디렉토리에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패스워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말 그대로 계정 정보가 있는 거죠. 계정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루트 뭐 어쩌고 있는데 거기 X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패스워드죠. 여기엔 패스워드 저장 안 하고 실제 이 계정별 패스워드는 이 파일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일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루트를 찍어 봤더니 루트 컷 패스워드는 지금 이렇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뭐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죠.
마찬가지 여기 설린이라는 계정도 아까 있었죠. 설린 거 패스워드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시 값이 저장이 되어 있더라. 참고로 루트 패스워드도 설린입니다. 이것도 설린의 패스워드도 설린으로 만들어 놨었죠.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해시 값은 다르다는 거죠. 단순히 문자에 같다고 해서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에 여러 가지 값들이 조합된 다음에 인풋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는 다르지만 패스워드 똑같으면 해시 함수에 의한 결과가 똑같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 다른 시스템 윈도우도 지금 이쪽에 있는 이쪽에서 이제 바로 볼 수는 없죠. 이제 추출을 해야겠죠. 이 경우 이제 윈도우 경우에는 이걸 추출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출하면 이렇게 이제 해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관리자 계정 뭐 그룹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시화된 즉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같은 이것도 똑같아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만약에 해놓고 우리가 설린이라고 해놓고 테스트 유저 하나 만들고 또 설린이라고 해도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처럼. 그래서 같은 값을 그러니까 패스워드 평문은 똑같다 하더라도 해시된 값은 계정 그리고 솔트값 그다음에 페이링값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뭐 발췌를 해왔지만 실제 그런지를 봐야 되겠죠. 자, ABC 가서 보겠습니다. 자, 루트로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요. CD에 ETC 디렉토리를 가서 ETC로 가보죠. 일단 자, 거기에서 일단 패스워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보죠. 자, 이렇게 패스워드랑 이제 백업 파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도 있겠죠. 자, 섀도우랑 이렇게 백업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at 해가지고 etc의 패스워드 보게 되면 실제 어떤 계정들이 있는지 계정 정보만 남아 있는 거죠. 여기처럼 루트 계정 정보. 자, 루트라는 계정이 있고 뭐 GID, UID 0이야. 아주 흔히 하는 말 대빵이죠. 자, 루트가 있고 홈 디렉토리 뭐 이렇고 그다음에 쉘 이런 거 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생성했던 설린 UID, GID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름도 설린이고 홈 디렉토리 이렇게 홈에 설린에 있고 배시 쉘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정보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X라는 걸 다 가지고 있죠. 자, 이 X들이 패스워드가 원래 들어가야 될 항목이죠. 근데 이 패스워드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는 다시 한번 보면 자, 섀도우를 해보면 이제 계정 아까 루트 패스워드 etc 패스워드에는 많은 계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섀도우에서 실제 패스워드 파일을 보게 되면 루트하고 설린만 지금 패스워드가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설린이라는 패스워드를 쓰고 있지만 이게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어디 사이트에 계정을 발행하잖아요. 웹사이트 계정을 발행하면 결국에는 그 계정에 이 계정에 하나 추가되는 거고 거기 이런 그 패스워드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도 이걸 본들 대체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주는 것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는 이제 다른 부가 정보, 사용자가 입력한 다른 부가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초기화시키는 것만 가능해요.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당신 패스워드가 설린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말이 안 되는 여기에 설린이라고 저장돼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저장할 시스템은 지금은 없습니다. 저장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웹사이트 개발할 때도 여기가 아니라 사용자 계정 정보를 따로 이제 DB화 하겠죠. 그럴 때도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시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것들을 이제 그 데이터 값으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사용자가 실제 입력했을 때도 그 데이터를 해시화한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해시 값과 비교해서 로그인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뭐 물론 뭐 처음부터 구현하는 건 없고 대부분 다 모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듈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시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한 방향으로만 보낼 수 있고 다시
거꾸로 돌릴 수 없는 특징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패스워드 쪽에서 아주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추가를 하지 않았지만 또 지난번 설명했던 게 해시를 이용해서 이건 결국엔 이제 이 한 방향으로 가는 특징을 했지만 또 이걸 이용해서 무결성도 검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결성 검증.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툴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지금 클라이언트로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 민트 사이트입니다. 배포 사이트인데 이쪽에 가보면 이렇게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링크들이 있고요. 저는 지금 가장 라이트한 XFC 지금 데스크탑을 쓰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 아주 많은 미러 사이트가 있죠. 이런 미러 사이트들 중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미러 사이트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다운받아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이쪽에 사우스 코리아도 지금 있네요. 카이스트에서도 있고요. 옆에 타이완에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자, 예를 들어 카이스트에서 받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보죠. 자, 카이스트에서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자, 바깥에 이렇게 좀 받고 있죠.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이 다운로드 받은 iOS 파일, 즉 이게 리눅스 민트 20.1 버전에 대한 iOS 파일이에요. 자, 이걸 받은 다음에 이 수많은 미러 사이트가 서로 이제 동기화도 되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하나의 미러 사이트가 공격을 당해서 이 파일, 만약에 여기죠. 자,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내가 받아야 될 ISO 파일이 자,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에 당해서 변조가 됐어요. 자, 변조가 됐는데 즉 여기에 누군가가 악성 코드를 심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쓰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파일을 받은 다음에 항상 뭘 해라? 이 파일이 처음 배포 사이트에서 배포한 거와 똑같다는 걸 검증하고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게 또 해시죠. 자, 위쪽에 가보면 이쪽에 절대 잊지 말고 검증해라 라고 돼 있죠. 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20.1 버전 지금 다운받고 있으니까 20.1 보면 이쪽에 할 수 있는 반복적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떻게 니거 검증을 하느냐? 여기 보면 sh256 sum 체크성 그 다음에 txt라고 돼 있죠. 자, 뭐 여기 있는 거는 뉴스 쪽 확인하는 거고요. 자, 이쪽에 보면 지금 다운받고 있는 XFC ISO 64비트입니다. 64비트 버전. 자, 그럼 이쪽에 XFC 이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이 파일을 받았으면 얘를 해시를 해보면 이 메시지, 이 해시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시 값이. 근데 이게 좀 용량이 크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작은 거 받아놓은 걸로 일단 이걸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보죠. 자, 이쪽에 지금 하나 체크성 MD5는 지금 뭐 MD5라고 해서 깜짝 놀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제 기존의 SHA가 대중화되기 전에 MD5 초반에 많이 쓰였고 버전은 계속 올라갔죠. 이것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둘 다 아직도 다 쓰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가서 이쪽 찾아보기 이용해서 파일을 찾죠. 자, 무결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파일을 찾아줍니다. 여기 보면 아이고 너무 많네요. 이거네요. XFC를 여러 번 받았었네요. 자, 다 같은 파일이니까 자, 확인. 자, 그리고 아까 사이트에서 보니까 잠깐 보죠. 자, 이런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면 그리고 SH256입니다. SH256. 자, 여기에서 봤죠. 여기 보니까 SH256 체크썸 있죠. 이거 선택을 하고 이거를 해시를 돌려보는 거죠. 물론 이제 파일이 작으면 더 쭉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는 좀 크니까 용량이 좀 크니까 이제 살짝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SH256 이렇게 똑같은 걸 찾아서 체크썸 해주는 거고 이 값이 나오면 맞는 거죠. 그래서 나온 체크 값이 자, 잠깐 보면 4F9CC6FA 이렇게 나오죠. 4F9CC6FA 뭐 다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끝에 보면 이렇게 702C에서 이렇게 70
자, 70ECF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죠. 결국에 이제 뭐 메모장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자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문자열이 나왔으면 이렇게 이 문자열과 이 문자열이 같으면 이 파일, 지금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이 사이트에서 준 것과 동일합니다. 즉 중간에 변조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결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CQ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패스워드 이런 부분들을 암호할 때도 많이 쓰여요. 항방향으로 암호할 때도 쓰이지만 또 이런 데이터 파일 같은 걸 받아서 무결성을 검증할 때도 이런 해시 체크썸을 활용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파일을 받아서 그 큰 파일 중에 한 비트만이라도 손을 댔다면 해시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같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비트라도 손을 댔다면. 그래서 이건 뭔가 수정이 됐거나 또는 전송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파일은 폐기하고 다시 받거나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들을 누군가의 블로그에서 받았다. 또는 이제 정식 배포 사이트가 아니라 어디 커뮤니티에서 받았다. 라고 하는 건 반드시 체크썸을 돌려봐야 돼요. 해시를 돌려봐서 이 체크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거기 데이터를 손댄 채로 배포를 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실제 예전에 이런 리눅스 관련된 배포 사이트에서 이 일이 발생을 했었죠.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악성 코드가 있는 채로 쭉 배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확인이 돼서 이제 긴급으로 또 다시 안내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뭐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죠. 알려진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시 그리고 이 데이터 체크성 비교를 반드시 하면서 먼저 진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쭉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있는 암호화 파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설명한 부분들 다시 한번 보면 자, 양방향 암호화에서 대칭키 주로 이제 AES를 쓰고 있는데 뭐 암호화 알고리즘까지 찾아보지 않았지만 지금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봤던 게 이제 비대칭키였죠. 우리가 HTTPS나 또는 SSH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대칭키. 그래서 암호화할 때 전용으로 쓰는 공개키, 복구할 때 전용으로 쓰는 개인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키들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해시화해서 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방향 함수인 해시 함수 이용해서 저장을 한다. 또 해시 함수는 뭐 키나 이런 것들만 해시화하거나 패스워드만 이런 것만 해시화하는 게 아니라 무결성 관련된 부분도 검증을 한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기밀성. 그래서 정보만 3요소, 뭐 기밀성, 무결성, 뭐 가용성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암호화 쪽에 적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암호화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프로토콜 쪽에 들어가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 때가 있어요. 또 그때서 이 과정 한 번 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조금 더 설명하고 또 암호화의 이제 과정이나 또는 여기 있는 뭐 방식들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얘기하고 이런 게 또 있을 겁니다. 자, 암호화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